에즐런트 그 웨이브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최근에 그 웨이브 가이드 규격에 어떤 변화가 있고 다루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다음에 에즐런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밀리미터 웨이브 테라헤르츠 영역에서 디바이스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그 실제 측정 예 어떻게 셋업하고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측정 조건에서 측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대역에서의 어떤 캘리브레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캘리브레이션 방식들이 사용되는가 살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게 그 웨이브 가이드죠. 구형 도파관이죠. 그래서 이제 웨이브 가이드는 전송 선로, 전자기파 에너지를 전송하는 전송 선로의 한 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어파처고요. 요걸 이제 프렌즈라고 얘기를 하죠. 예, 웨이브 가이드 인터페이스 면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통 가로가 2, 세로가 1로 이제 일반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메탈로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 전자기가 에너지가 이런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방사에 의한 뭐 에너지 손실이라든가 내지는 이 벽면에서 이제 로스가 생기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로스가 작고 아주 높은 주파수 테라헤르츠 영역까지 전송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단점은 뭐 메탈로 만들어졌으니까 플렉서블하지 않죠. 또 이제 무겁고 가공이 어렵고 가격도 좀 비싸고 또 가장 큰 단점은 주파수 제한이 있다는 거죠. 컷오프 주파수가 있죠. 요 사이즈에 따라서 컷오프 주파수가 결정이 되고 그 주파수 이상에서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전파하는 모드는 뭐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M 모드, TE 모드, TM 모드, 뭐 이 혼합형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웨이브 가이드에서는 실제 전파의 진행 방향은 요 Z축 방향입니다. 그 이제 X 방향, Y 방향, 가로 방향이 있는데, 이 그 웨이브 가이드에서는 TM 모드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전개, 자유공간 내에서는 전개하고 자개가 직각이고 그 직각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전파가 교차로 이렇게 하면서 전개 자체가 유도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웨이브 가이드 내에서는 이 벽면 반사파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는 이제 그 정제파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진행파 성분은 두 가지죠. 이 벽면 반사에는 정제파 성분하고 진행파 성분 두 가지죠. 그래서 TM 모드가 형성이 되지 않고 TE 모드 내지는 TM 모드만 형성이 되고요. 보통 TE, MN 해서 뭐 TE10 모드, 뭐 20 모드, 11 모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M과 N은 이제 이 M은 가로축의 전개나 자개 세기의 반파 수구, Y축의 전개나 자개 수의 반파 수를 이제 N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TE10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 모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즈에 의해서 A하고 B의 사이즈에 의해서 컷오프 주파수가 결정이 되고, 이 가장 낮은 컷오프 주파수를 결정하는 모드를 이제 메인 모드, 주 모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컷오프 주파수 이하에서는 굉장히 로스가 커져서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컷오프 주파수 이상에서 이제 전송이 이루어지고, 컷오프 주파수에서 2배 되는 주파수까지는 이제 주 모드로 가고, 그 이상에서는 고차 모드로 해서 여러 파장이 들어가게 되죠. 일반적으로 A와 B는 2대1 비율로 되어 있고요. 구형 도파관에서 보통 T10 모드인 경우에는 컷오프 주파수에서부터 2배 되는 주파수까지 기본 주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이제 고차 모드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자, 컷오프 주파수는 이렇게 주어지죠. 자, 요게 이제 A가 가로 길이고요. C는 광속이고요. 그래서 요거보다 낮은 주파수는 이제 전송이 안 되고요. 요거보다 높은 주파수는 이렇게 벽면 반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실제 이제 요 안에서의 이 관내에서의 파장은 더 길어지게 되죠.
자, 도파관 내부에서 임피던스입니다. 보통 자유공간에서의 임피던스는 2파이 정도죠. 120파이 정도죠. 그래서 한 377옴 정도가 되고, 이 도파관 내에서는 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임피던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T 모드에서의 도파관 내에서의 임피던스고요. 이건 이제 자유공간 임피던스고요. 지금 이 그래프는 그 컷오프 주파수하고 이렇게 노멀라이즈 시킨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컷오프 주파수고요. 이제 2배, 컷오프 주파수의 2배가 되는 주파수고, 요거는 자유공간에 비례해서 임피던스를 노멀라이즈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컷오프 주파수에서 임피던스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2배 되는 주파수에서 자유공간의 임피던스와 거의 일치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가 컷오프 주파수 이하에서는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컷오프 주파수 이상에서 이렇게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는 보통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50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G0가 50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면은 이제 코엑셜 환경에서 이렇게 측정하실 때는 시스템 G0를 50옴 놓고 그냥 쓰시면 되죠. 대부분 이제 50옴 환경이니까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웨이브 가이드 부품을 쓰신다고 하면은 이제 G0를 바꿔주셔야 돼요. 얼마로 바꿔야 될까요? 저희 P&A라는 네트워크에서 웨이브 가이드 부품을 측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G0 값이 1로 하셔야 됩니다. 그건 1호음이 아니라 노멀라이즈 된 임피던스입니다. 자유공간에 기준으로 해서 자유공간에 상대적으로 노멀라이즈 된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 웨이브 가이드 환경에서 측정할 때 G0 값은 1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코엑셜 환경이 아닌 웨이브 가이드 환경에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로 부품 테스트 하실 때 시스템 G0 값은 1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웨이브 가이드 캘킷을 쓰신다고 하면은 그 웨이브 가이드 캘킷을 지정을 하시면은 시스템 G0가 1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음은 그룹 딜레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컷오프 주파수에서 자유공간에 그러니까 그룹 딜레이가 무한대가 되고요.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2배 되는 주파수에서 자유공간의 그룹 딜레이와 거의 같아집니다. 자, 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장도. 컷오프 주파수에서 파장은 무한대가 되고요. 2배 주파수 되는 데서 파장은 자유공간에서의 파장과 같아지게 됩니다. 전파 속도입니다. 전파는 광속으로 이동을 하죠. 예, 전파 속도는 광속으로 이동하고, 웨이브 가이드 내외에서는 이제 속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위상 속도가 있고 전송 레이트가 있는데, 위상 속도 같은 건 위상은 이제 컷오프 주파수에서는 제로가 됐다가 2배 되는 주파수가 되면은 이제 자유공간에서의 위상 전달 레이트하고 비슷해지고요. 자, 결론은 컷오프 주파수 밑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웨이브 가이드는 대역 제한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웨이브 가이드 규격입니다. 낮은 주파수는 빼고 높은 주파수권만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그 스탠다드 관련해서 몇 가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제한된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승인이 났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D밴드라니 이렇게 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WR10이니, WR08이니, WR9이니, 이런 것들은, 자, 밀 규격입니다. 밀 규격이고, 요게 이제 새로운 규격입니다. 이게 IE에서 최근에 승인된 새로운 규격이고요. WM이라는 규격이고요. 요게 이제 A 사이즈, B 사이즈를 인치, 밀리로, 마이크로미터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요게 이제 주파수입니다. 센터 주파수하고 상한, 하한 주파수입니다. WR하고, 즉 밀 규격하고 IEEE 1785 규격하고의 차이점은, 밀 규격은 인치 규격을 쓰고 1785 규격은 마이크로미터 규격을 쓴다는 겁니다. 단위를. 그래서 요 M이 WM이라는 게, 요게 상징하는 게 이제 나노미터, 미터 단위를 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WM570 같은 경우는 요 뒤에 있는 숫자는 웨이브 가이드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WR570 같은 경우는 가로 A면이 570 마이크로미터라는 뜻이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밴드가 되고요. 요걸 이제 제안이 그 IEEE MTTS에서 그 워킹 그룹에서 이제 요거를 제안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제가 최근에 뒤져보니까 작년 7월에 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요 규격들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뭐 뒤에 잠깐 규격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요 I17885 규격은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런 웨이브 가이드 주파수 대역과 사이즈에 대한 그런 규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퍼포먼스 관련된 규격이고,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더 잘 쓰기 위한 레코멘데이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파트 1은 어프로브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완전히 승인이 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쓰던 규격입니다. 뭐 밀규격이고, 이건 뭐 많이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까지 주로 쓰는 게 이 규격이죠. UG387이라고 해서 뭐 프리시즌 웨이브 가이드 규격이고요. 뭐 기존에 웨이브 가이드가 있고, 이제 요게 이제 가이드 홀이고, 요게 이제 스크류 홀입니다. 거기에 이제 더 얼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의 홀을 여기 추가한 거죠. 자, 새로 제한되는 P1785 규격은 여기에 이제 그 링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호환이 되고요. 호가 되면서 이게 추가가 되면서 훨씬 더 그 얼라인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됐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실물입니다. 여기 이제 U387 프리시즌 타입이고요. 여기 이제 홀이 있죠.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전송하는 홀이 될 거고요. 요게 이제 그 링, 여기 보면 링 센터드 웨이브 가이드 프렌즈라고 돼 있어서 요게 이제 링이 들어가 있고요. 요건 없는 거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새로 제안된 새로운 형태의 웨이브 가이드 규격이고요. 요거에 있음으로써 훨씬 더 얼라인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규격들을 적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웨이브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솔루션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원박스로는 보통 이제 67기가까지 내지는 뭐 70기가까지 사용합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1.85mm 코엑셜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시죠. 그리고 50기가짜리는 뭐 2.4mm 코엑셜 내지는 뭐 3.5mm, 26.5기가 이렇게 많이 코엑셜 구조를 쓰고요. 67기가 이상은 이제 이렇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본체고요. 요게 이제 이 컨트롤러입니다. 요게 이제 요 밀리미터 모듈 내지는 익스텐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본체, 그 다음에 컨트롤러, 밀리미터 웨이브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이제 주파수 대역을 확정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코어 엔진은 본체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에젤런트에서는 본체로는 이제 PNA 시리즈가 사용이 됩니다. PNA 시리즈는 세 가지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PNA L이 있고, 스탠다드 PNA가 있고, PNA X가 있습니다. 자, 밀리미터 내지는 테라헤르츠 영역까지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PNA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PNA L은 안 되고요. 스탠다드 PNA, PNA X가 가능합니다. 뭐 2포트, 4포트 다 가능하고요. 하는 역할은 전체 시스템의 코어 시스템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RF 내지는 에러 다 공급해서 채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신호 처리해주고. 그래서 결국 본체의 성능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그 밀리미터 웨이브 컨트롤러인데요. 얘가 하는 역할은 신호 분배하는 역할, 전원 공급해주는 역할이에요. 모듈에.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밀리미터 테라헤르츠 시스템은 두 가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커넥션하고 이렇게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구성하고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컨트롤러를 사용하면은 또 몇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테스트셋 컨트롤러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2포트짜리하고 4포트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포트 시스템을 꾸미시려면 4포트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밀리미터 웨이브 모듈입니다. 뭐 헤드라고도 하고 익스텐더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 요게 이제 그 업다운 컨버터 모듈이라고 보셔도 돼요.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로서의 어떤 신호 분배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체에서 20기가 내지는 40기가까지 RF를 받아서 그거를 채배해서 6채배, 8채배, 13채배해서 밀리미터 웨이브 내지는 테라허츠 영역까지 올려주고, 또 그렇게 들어온 신호를 다운 컨버전해서 본체로 보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파란 색깔이 OML에서 만들어진 테스트 헤드입니다. 그리고 밑에 까만 색깔이 버지니아 다이오드라는 데서 공급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밴디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75, 75에서 110, 예를 들어 320에서 500기가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웨이브 가이드 사이즈입니다. 아까 그 밀 규격을 적용을 했죠. 자, 요게 이제 IEEE P1785 규격으로 이제 나중에 좀 바뀌는 과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시스템은 방금 말씀드린 거죠.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10메가서부터 110기가까지 전체 주파수 역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원스윕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는 브로드밴드 10메가에서 110기가 단일 수입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1mm 커넥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앞에 전시해 놓은 장비가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포트가 1mm로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디바이스 모델링, 반도체 회사에서 디바이스 모델링 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디바이스 모델링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는 용도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오토모티브 레이더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75에서 110기가 밴디드로 많이 하죠. 밴디드 시스템은 웨이브 가이드 인터페이스입니다. 웨이브 가이드 인터페이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이브 가이드 자체가 대역 제한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웨이브 가이드가 커버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역에서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까지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웨이브 가이드에서 지원하는 주파수 대역만 이제 측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모듈을 바꿔 끼는 거에 따라서 주파수 대역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듈을 50에서 75기가 모듈을 장착을 하면은 50에서 75기가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220에서 350기가 모듈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220에서 350기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브로드밴드 원스윕 시스템과 밴디드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10메가서부터 110기까지 원스윕 시스템은 본체를 67기가 네트워크를 씁니다. 그리고 이 본체의 성능이 결국은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PNA X 내지는 PNA를 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가 그 S 파라미터 측정해 주죠. 그 S 파라미터는 비율 측정입니다. 그래서 신호 넣어주고 반사된 거, 넣어준 거와 반사된 거 B, S11, 넣어준 거하고 통과돼서 나온 거, 그래서 S21, 이런 특성들을 이제 주로 보는 거, 매칭 특성과 전달 특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스의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소스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거는 주파수마다 이렇게 좀 레벨 편차가 생겨도 뭐 크게 문제 없었어요. 어차피 비율 들어간 것만큼 되돌아나오고 하니까요. 비율을 보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는 어떤 앰프 같은 거 측정할 때 전체 주파수에서 정확한 입력 레벨 기준에서의 어떤 성능을 평가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 요구주들이 점점 많아요. 그래서 그냥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 그냥 성능이 안 좋은 소스를 쓰게 되면은 뭐 그런 것들이 안 되겠죠. 자, PNA-X하고 뉴 PNA에는 굉장히 좋은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모닉 디스토션이 마이너스 70dBc예요. 저 원박스로 시그젠 제일 좋은 게 저희 PSG라는 놈이 있거든요. 그 놈이 옵션 안 달면은 하모닉 디스토션이 30dBc예요. 그래서 하모닉 특성을 개선하는 옵션을 집어넣으면은 하모닉 디스토션이 60dBc로 개선이 돼요. PNA-X에는 자체에 하모닉 디스토션이 마이너스 70dBc짜리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보통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옛날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 하신 다음에 수루로 연결하고 나서 S2원 보시면은 처음에 0dB가 딱 유지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드리프트가 생겨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노이즈가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건 소스의 특성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기적으로 그런 특성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캘을 다시 하는 게 이제 대안이었었어요. 최근의 네트워크는 PNA 베이스 네트워크는 캘을 한 다음에 1시간 지나도 굉장히 안정되게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만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가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본체 소스의 특성이 시스템 전체의 특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어차피 그 익스텐더, 그 주파수 확장 모듈은 본체에서 받은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채배하거나 하거든요. 본체 자체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다라면은 그 채배한 신호 자체도 또 안정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브로드밴드 시스템의 이제 컨피규레이션 예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파트 넘버 N5251A 하시면은 본체에 67기가짜리 PNA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포트 테스트 셋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mm 환경에 익스텐더가 들어가서 10메가서부터 110기가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저 요 문 앞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110기가짜리 그 1mm 커넥터를 갖고 있는 앰프를 측정하는 셋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밴디드 시스템입니다. 밴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주파수만 이렇게 딱딱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스케일러블하게. 그리고 내가 50에서 75 중간 건너뛰고 220에서 350 이렇게 필요하면 그 모듈만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면 그 해당되는 모듈만 측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컨트롤러가 있는 구성과 컨트롤러가 없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컨트롤러가 있는 구성은 장점은 믹서가 테스트 가능해요. 믹서 테스트가. 그리고 4포트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디퍼런셜 측정이 가능합니다. 컨트롤러가 없는 다이렉트 커넥션은 믹서 측정은 안 됩니다. 이유는 이 다이렉트 커넥션 자체는 그 프리쿼시 옵셋 모드라는 걸 사용해요. 그 프리쿼시 옵셋 모드라는 게 믹서를 측정하기 위한, 즉 인아웃 주파수가 다른 디바이스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기능인데, 그 기능을 주파수 확장하는데 미리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믹서 측정이 안 되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다이렉트 커넥션 하시면은 컨트롤러가 일단 안 들어가니까 시스템이 좀 더 컴팩해지고 가격도 좀 내려가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테스트 컨트롤러를 사용하시는 구성은 750기가까지밖에 구성을 못합니다. 다이렉트 커넥션은 1.1테라까지 구성이 가능하고요. 뭐 그런 차이점들이,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요게 컨트롤을 사용한 구성입니다. 4포트 구성입니다. 자, 본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4포트 컨트롤러 들어갔고 4포트 테스트 헤드 붙여가지고 요 놈의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4포트 시스템입니다. 요게 이제 만약에 75에서 110기가면은 75에서 110기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75에서 110기가 두 개 쓰시고 요 놈은 110에서 뭐 170 쓰시면은 요 시스템 가지고 75에서 뭐 170까지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다이렉트 커넥션 한 겁니다. 요게 이제 테스트 헤드고요. 여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겠죠. 자, 요거는 에즐런트 컨트롤러를 쓴 거고, 요거는 에즐런트가 아닌 다른 회사 컨트롤러를 쓴 겁니다. 파란 테크놀로지라는 거고요. 요거는 OML 테스트 헤드고, 요건 파란 테크놀로지 테스트 헤드고, 요건 버지니아 다이오드 테스트 헤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익스텐더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기존의 그 밀리미터 웨이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하고 최근 PNA X 베이스 내지는 뉴 PNA 베이스의 네트워크 시스템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레벨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레벨링이란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테스트 포트 파워가 전체 주파수에서 항상 일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S 파라미터 측정할 때는. 근데 나는 일정하게 하고 싶어요. 모든 주파수에서 0dBm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도 항상 0dBm이 조절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레벨링이 가능한가 하는가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파워미터로 캘리브레이션 하고 파워미터로 소스의 레벨을 전체 주파수에서 캘리브레이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리시버 캐리라는 걸 하게 되면은 얘가 테스트 포트에서 나오는 파워 레벨을 모니터링을 해서 항상 일정한 파워가 나오도록 조절을 합니다. 일종의 ALC 기능이죠. 시스템 레벨에서의.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를 모든 주파수에서 항상 일정한 레벨의 기준을 가지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레벨링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 화면에 보시면은 110기가에서
마이너스 50에서부터 0dBm까지 파워 수입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입 주파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50dBm에서 0dBm까지 이렇게 테스트 포트가 아주 선형적으로 바뀌는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0dBm 세팅했을 때입니다. 전체 주파수에서 일정한 레벨을 나오도록 하죠. 이게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나왔었어요. 이렇게. 8510 베이스의 시스템이 가장 좋게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dB 정도 오차가 났었어요. 주파수마다. 얘 같은 경우는 0.2dB 이내로 정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낮은 파워를 내는 기능이에요. 보통 이렇게 테스트 포트 파워를 낮추게 되면은 SMB가 안 좋아지죠. 노이즈에 가까워지니까 노이즈에 영향을 받아서 신호가 지저분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캘리브레이션 하시면은 측정 결과도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최근에 같은 경우는 앰프의 게인이 큰 놈 측정하려면은 신호 레벨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깨끗한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50dBm으로 파워를 낮췄을 때도 굉장히 전체 주파수에서 노이즈가 적은 출력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신호 레벨에서도 굉장히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파워 수입 레인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스 파워캘, 파워미터를 이용한 소스 파워캘, 리시버캘, 레벨링 이렇게 해서 70dB 수입 레인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8753이라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많이 쓰셨었어요. 그게 수입 레인지가 20 내지는 25dB예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50에서 0dB까지 수입하면서 앰프 테스트 하고 싶어요. 그럼 2번 내지는 3번 측정했었어야 되죠. 얘 같은 경우는 70dB 영역에서 한 번에 수입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화면에서는 98기가에서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dBm까지 수입하면서 측정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 정확도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0.2dB 정확도를 가지고 있죠. 8510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dB.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 게 파워미터 가지고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 칸당 0.2dB예요. 그래서 전체 주파수가 지금 75에서 110기가에서 0.2dB 그 넓은 주파수에서 0.2dB 편차를 가지고 테스트 포트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파워 환경 하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이게 67기가 P&A 본체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란 거는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레벨과 최저로 측정할 수 있는 레벨의 차이죠. 그게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장비입니다. 보통 110기가에서 옛날 8510 베이스의 시스템이 한 80dB 정도 다이나믹 레인지가 나왔어요. 자, P&A, 뉴 P&A하고 P&A X 베이스 테스트 헤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옛날과 같은 OML 헤드를 썼을 때 110dB 정도 다이나믹 레인지가 나옵니다. 30dB 정도 개선됐죠.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자, 이거는 P&A 본체 67기가에서 124dB입니다. 24기가까지는 150dB까지 다이나믹 레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어떤 특성의 디바이스라도 가장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드 체인지예요. 뭐 본체에서 67기가까지 쓰다가 이렇게 밀리미터 테스트 헤드 붙여가지고 이렇게 셋업을 하죠. 셋업 한 번만 해놓고 나서 본체 시스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케이블 다시 연결하실 필요 없이 그냥 메뉴에서 모드만 한번 선택하시면은 본체 쓰는 모드, 테스트 헤드 쓰는 모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체인징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고 빠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질런트의 밀리미터 웨이브 내지는 테라허르츠의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었고요. 자, 이번에는 메저먼트 어플리케이션 이그젬플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높은 주파수라고 해서 뭐 측정 대상물이라든가 측정 항목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뭐 달라지는 건 아니죠. 뭐 3기가에서나 110기가에서 거의 같습니다. 뭐 패시브 디바이스, 액티브 앰프나 믹서, 반도체, 뭐 안테나, 그 다음에 머터리얼, 유전율이나 투자율 측정 이런 거 다 똑같죠. 거기에 필요한 그런 측정 항목들, 그다음에 요구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테라허르츠 밀리미터 웨이브 환경에서도 그대로 제공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한 번 연결해서 여러 가지 측정 항목들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의 채널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채널이라는 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가 한 대가 더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측정 조건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S 파라미터 측정해주는 세팅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절대 파워 측정한 거고요. 파워미터나 스펙트럼처럼. 요거 같은 경우는 파워 수입하면서 주파수는 고정하고 파워 수입하면서 측정한 화면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IMD 측정하는 화면입니다. 자, 요거를 한 번 연결해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가지 측정 조건을 세팅해서 각각 내부적으로는 이거 한 번, 이 조건 이렇게 네 번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캘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밀리미터 웨이브나 테라헤르츠 환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이퍼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웨이브 가이드 환경에서 측정을 해야 돼요. 제일 짜증나는 게 그 웨이브 가이드 풀었다 뗐다 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가지고 이거 쪼이기도 쉽지 않아요. 캘 한 번 하기 위해서 웨이브 가이드 캘키 뗐다 붙였다 이게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프루브 스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미경 보고가면서 프루브 스테이션 조작을 해야 돼요. 캘 한 번 하려면 보통 1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그게 시간을 잡아먹죠. 그래서 한 번 딱 체결한 다음에 이런 측정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또 프루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컨택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이 프루브가 성능이 떨어져요. 소모품이에요. 110기가짜리 그 프루브 하나가 보통 한 60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툭 건드려가서 팁 이렇게 뭉개지면은 6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소모품이에요. 오래 쓰다 보면은 팁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캘 상태도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집니다. 이 체결 횟수를 줄여가지고 한 번 체결해서 캘리브레이션 다 하고 한번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측정을 딱 끝낸다는 것 자체는 팁의 수명을 오래 쓸 수 있다는 거고,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웨이퍼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렇게 찍으면 상처나거든요. 굉장히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요. 프루브 팁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앰프 측정하는 셋업입니다. 자, 이렇게 셋업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똑같죠? 똑같습니다. 요까지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캘리브레이션은 S 파라메타 캘, 그리고 파워 메탈 이용해서 소스 파워 캘, 그 다음에 리시버 캘. 스티뮬러스는 주파수 가변하면서 파워 가변하면서 측정 항목 S 파라메터, 절대 파워, 컴프레션, AMPM 이런 거 다 측정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S 파라미터 측정하는 화면이고요. 요거는 파워 수입하면서 게인 보는 거고요. 요거는 아웃풋 파워 측정하는 거고요. 주파수 대역은 98GA를 측정한 거네요. 98GA. 그래서 파워 수입은 마이너스 40에서부터 플러스 5dB까지 수입하면서 이렇게 측정을 할 거네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자, 믹서 측정하는 셋업입니다. 요 4포트 이용해서 믹서 측정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믹서고요. 요게 DUT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72에서 81기가, 에로는 이놈 갖고 집어넣었어요. 다른 포트 가지고 에로 집어넣어주고, IF는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측정하고. 그래서 요 믹서를 다른 시그젠이나 다른 액세서리 전혀 없이 바로 테스트가 가능하죠. 네, 그런 셋업입니다. 자, 요거는 저희 테스트 헤드가 이게 업다운 컨버터가 들어있다 그랬죠? 요거를 측정해 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는 통과 안 하고 웨이브 가이드가 달려 있으니까요. 높은 주파수에 이렇게 특성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주파수 수입하면서 인풋 파워 본 거고요. 매칭 특성 본 거고요. 이건 컨버저 로스 게인 본 거고, 요거는 에러 파워. 여기서 에러 파워를 가변할 수도 있습니다. 믹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믹서의 성능은 RF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 에러가 얼마냐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측정할 때 에러 레벨을 개런티 해야 돼요. 에러 레벨이 낮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에러 레벨이 너무 세면은 신호 파워가 센다는 자체가 전력 소모가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에러 파워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이 믹서가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에러 파워가 얼마큼 돼야 되는가, 이런 테스트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에러 파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RF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에러도 수입하면서의 믹서의 특성을 보시면서 3차, 5차, IMD 성분까지도 이렇게 쭉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에러 상태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 측정 예입니다. 영국에서 측정한 거고요. TR 모듈이 같이 들어가 있는, 아마 오토모티브 쪽에 들어가는 그런 모듈이고요. 그거를 한 번에 셋업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셋업을
저희가 제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모드를 한번 측정하는데 한 20분 이상 걸린대요. 근데 저희가 제안한 방법으로 해서 TX, RX 다 측정하는데 한 3분 이내에 측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20분과 3분은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측정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RX에서는 리턴 로스 측정하셔야 되고 IF 스퍼 측정하셔야 되고 게인 컴프레션 측정하시고 노이즈 피겨까지 측정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 셋업해서 측정하시는 그렇게 구성을 한 거고요. TX 쪽은 리턴 로스 측정하고 IP 아웃풋 파워, 인풋 파워, 스퍼 뭐 이런 것들 게인 컴프레션 이런 것들 동시에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TX, RX 동시에 20분 걸리던 거를 3분 정도에 측정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디퍼런셜 측정입니다. 4포트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 측정하면은 자 PNA-X나 PNA에는 세컨 소스가 들어갑니다. 소스가 2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2개의 위상을 정확히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요즘 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4포트 가지고 밸런스드 디바이스 측정하죠. 그거는 실제 디퍼런셜 측정은 아니에요. S 파라메터, S4P 파라메터 측정해가지고 그거를 시뮬레이션해서 믹스드 모드 S 파라메터를 그걸 구해낸 거예요. 그게 선형 구간에서 잘 맞아요. 그렇게 쓰시는 건데 나는 진짜로 신호를 동시에 180도 위상 차이 나게 넣은 다음에 진짜 수루 모드에서 디퍼런셜 측정을 하고 싶다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PNA-X나 PNA, 뉴 PNA. 그 안에 세컨 소스가 들어있고 그거의 위상을 180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모든 주파수에서. 그렇게 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 이해입니다. 매직 T를 측정한 거고요. 요 매직 T가 요게 이제 플러스 단자가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있고 요 이제 델타 포트가 있고 시그마 포트가 있죠. 여기서 들어간 신호는 여기서 180도 이상 차이에서 나옵니다. 또 여기서 들어간 신호가 일로도 나오고 일로도 나오는데 180도 이상 차이에서 나오고 일로 들어가는 신호는 여기서 동이상이 돼서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델타 포트로 입력 넣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나온 거 본 거고 이거는 시그마 포트로 신호 넣어주고 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 결과들이 나와 있죠. 정확하게 180도 위상 차이에서 나오고 상쇄돼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신호를 180도 위상 차이 나게 인가를 하고 해서 본 겁니다. IM 측정입니다. 자, 네트워크 애널라이저가 무슨 스펙트럼이냐? 사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처럼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보통 이제 스티뮬러스 레스폰서를 해서 자극 주고 반응 봐서 즉 반사 전달 봐가지고 S 파라미터 측정하는 게 준데 비율 보는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도 그렇게 성능이 안 좋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스펙트럼도 주파수마다 이렇게 뭐 좋을 필요는 없었어요. 정확히 레벨하고 위상만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수신기잖아요. 소스하고 상관없이 혼자서 이렇게 주파수 수입하면서 어떤 스퍼라든가 주파수 성분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PNA나 PNA-X에는 그걸 집어넣었어요. 스펙트럼 모드처럼 소스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전체를 수입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 안에 굉장히 레졸루션이 좋은 리시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퍼라든가 IMD 측정하는 측정 모드가 있어요. IM 스펙트럼 모드라고. 그래서 메뉴에 보면 수입 셋업에 보면은 일반 S 파라미터가 모드 아닌 IM 스펙트럼 모드로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스펙트럼처럼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그젠 스펙트럼처럼 동작을 해요. 그래서 시그젠에서는 원하는 신호 넣어주고 2대의 시그젠에서 그 다음에 수신기는 스펙트럼처럼 동작을 해서 이 스퍼라든가 내지는 IMD 특정 주파수 2개의 신호를 동시에 넣어주고 그거에 합차 성분이 3차가 5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관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퍼라든가 내지는 스펙트럼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머터리얼 매저먼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머터리얼 매저먼트를 하려면 크게 3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이용해서 유전율이나 투자율 이런 거 측정해 주는데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S 파라미터를 측정해 주는 장비죠. S 파라미터를 측정한 값을 가지고 측정 환경에 맞춰서 그걸 값을 다시 이제 유전율이나 투자율 내지는 흡수율, 차폐율 이런 것들 값으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요 8507 에코라는 머터리얼 매저먼트 소프트웨어입니다. 요거는 유전율, 투자율 측정해주는 소프트웨어고요. 흡수율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흡수율 같은 경우는 보통 S 파라미터를 가지고 재해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S11 측정하시고 S21 측정하시고 토탈 파워 알고 있으면은 토탈 파워에서 통과돼서 나온 S21 값 빼주고 반사돼서 S11 값 빼주시면은 머터리에서 흡수한 흡수율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 차폐율은 말 그대로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MUT가 없을 때 값하고 MUT 있을 때 그게 이제 차폐율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유전율 투자율은 이제 S 파라미터를 구조해가지고 그 환경에 맞게 좀 재해석을 해야겠죠.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110기가 밴디드, 75에서 110기가 밴디드 시스템이고, 이게 이제 MUT입니다. 이 안테나, 스탠다드 혼 안테나 들어가 있어서, 주파수가 낮으면 이렇게 안 돼요. 주파수가 낮으면은 이 안테나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요. 이렇게 회절 같은 거 막 생기잖아요. 옆에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더 넓은 시트가 필요하고, 더 빈폭이 좁은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뭐 100메가, 200메가 이런 데서는 안 돼요. 파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보통 한 1기가 이상, 3기가 이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안테나나 이런 환경이 갖춰지면은 프리스페이스법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안테나의 성능에 좌우됩니다. 안테나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이 빈폭이 얼마나 좁고 거기에 따라서 MUT의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좀 더 향상된 겁니다. 요거는 저 에즐런트 제품은 아니고 요 앞에 요 앞단까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이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게 이제 토마스 키팅이라는 데서 나온 커즈 옵티컬 시스템이고요. W밴드 75에서 110기가까지 측정을 해주는 거고, 요게 이제 특수 안테나인데, 요 안에 이제 골판지 형태로 골이 쫙 있어가지고 이렇게 빔을 이렇게 퍼지지 않고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반사판을 이용해서 평면파 조건으로 바꿔주고요. 요 안에 이제 요 중간에 여기 이제 그 머터리얼이 들어가는 거죠. 자, 요 시스템이 표가원에 있어요. 똑같이 이대로. 그래서 혹시나 이런 W밴드에서 머터리얼을 측정하신다고 하면은 표가원에 의뢰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75에서 110기가 플러스 소프트웨어에서 프리스페이스법 써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은 GRL 캘리라고 해서 이런 그 환경에서의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율, 투자율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325기가까지 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안테나 측정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챔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이제 길이가 이 길이가 길어지겠죠. 이 주의하실 점은 이 길이가 짧아지면은 충분히 드라이빙 할 수가 있는데, 이 길이가 길어지면 이제 여기서 나온 신호가 로스가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요 헤드를 드라이빙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헤드에 이제 앰프를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보통 한 3m 정도 케이블까지는 추가 앰프 없이 할 수가 있는데, 3m 이상에서는 중간에 이제 이렇게 앰프를 쓰셔가지고 레벨을 맞춰줘야 돼요. 이놈들은 여기서 여기 들어오는 허용 레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플러스 10dBm 이상의 파워가 주파수에서 어느 주파수까지 들어오면 동작하거든요. 성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레벨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앰프라든가 이 길이가 길어질 경우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하시고, 뭐 그 외에 이렇게 뭐 포지셔너라든가 이런 거 필요할 거고, 또 이제 360도 내지는 입체적으로 회전하면서 어떤 빔 패턴을 그려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시겠죠. 자, 캘리브레이션은 원포트 캘을 하거나 레스폰스 캘을 합니다. 그래서 안테나 주파수 수입하면서 내지는 안테나 포지션을 수입하면서 매칭 특성과 빔 패턴 이런 것들을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펄스 측정입니다. 펄스 측정은 보통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합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합니다. 이 웨이퍼에서 그냥 CW 때려서 측정을 하면 웨이퍼가 타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탁탁 펄스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신호를 인가하고 그때만 탁 측정하고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펄스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레이더 같은 데 사용되는 부품들은 펄스 환경에서 대부분 레이더가 펄스 레이더거든요. 레인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펄스 하나 딱 쏘고 다음 펄스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게 이제 레인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펄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사용되는 부품들은 그 펄스 모양에 따라서, 요즘은 단순히 뭐 레인지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레이더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타겟에서 되돌아 나오는 신호를 분석을 해서 핑거프린트라고 그러죠. 이놈이 기종이 뭔지, 어떤 엔진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분석을 해내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와이드밴드 신호를 해서 그 되돌아온 신호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보내는 펄스가 이제 깨끗해야 돼요. 이 펄스가 펄스 바이 펄스로 이렇게 펄스가 특성이 달라지거나 뭉개지거나 이러면은 뭐 되돌아오는 신호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해석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펄스 바이 펄스로 얼마나 펄스가 스테이블하게 안정하고 예측 가능한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거,
자, PNA X하고 뉴 PNA는 옛날에 펄스도 RF 측정하려면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플러스 펄스 패턴 제너레이터, 모듈레이터 이런 것들을 다 꾸며서 시스템을 꾸몄어야 돼요. 최근에는 뉴 PNA하고 PNA X의 경우에는 이 내부에 펄스 패턴 제너레이터 5개, 모듈레이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PRI, PW 이것만 딱 주면 지가 알아서 그냥 여기서 펄스 만들어서 그냥 측정을 해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 그냥 옵션으로 펄스 기능만 들어가면 돼요. 밀리미터 웨이브도 똑같아요. 여기다가 컨트롤러 붙이고 테스트 헤드 붙이면은 이 안에서 펄스 모듈레이션 다 해가지고 펄스 환경에서 측정 가능합니다. 동일합니다. 원박스 측정과. 그래서 펄스 RF 환경에서 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펄스 환경에서 동작하는 부품의 특성을 측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측정 예입니다. 펄스 프로파일링 한 거고요. 얼마나 펄스가 깨끗한 형태를 유지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거든요. 자, 캘리브레이션은 동일합니다. S 파라미터, 풀 투포트, 풀 포포트 캘하고 소스 파워 캘 할 수 있고 아니면 파워 수입하면서 캘 할 수 있고 측정 조건은 파워 수입하면서 주파수 수입하면서 펄스 환경에서 S 파라미터 측정하고 앰프 측정하고 다 동일합니다. 자, 화면은 98기가에서 100마이크로 펄스 폭을 갖고 있는 환경에서 측정한 펄스 프로파일링한 예입니다. 웨이퍼 측정입니다. 자, 밀리미터 웨이브, 테라허츠에서는 그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웨이퍼 프루브 스테이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웨이브가이드 환경입니다. 웨이퍼 상태에서는 이런 프루브 스테이션 이용하셔야겠죠. 저희는 이제 캐스케이드하고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캐스케이드 마이크로텍이라는 그러니까 프루브 스테이션 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업체죠. 그래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500기가까지 프루브 스테이션, 프루브 TV 제공되고 디퍼런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프루브 스테이션 끝에서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그 ISS라고 하죠. 임피던스 스탠다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그런 캘kit들이 마찬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 환경에서 프로브 T 끝에서 정확한 캘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룰 텐데 소스 파워 캘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파워 메타로 이제 파워 레벨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보통 파워 메타가 110기가까지만 있고요. 다 이제 웨이브가이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브 팁에서 캘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캘리브레이션이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브레이션 인터페이스는 프루브 스테이션 환경 내지는 웨이브가이드 환경 내지는 이제 머터리얼 측정 환경입니다. 머터리얼 측정 환경에서는 아까 같이 프리스페이스법에서 머터리얼 측정할 때는 안 나오네요. 여기 GRL 캘이라는 캘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 프리스페이스 안테나 프리스페이스법에서 타임 도메인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캘리브레이션 방식을 그 85070 에코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제공을 하고요. 프루브 스테이션에서는 프루브 끝에서 팁에서 여기서 ISS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보통 SOLT 캘 안 하고요. TRL 캘의 확장형이면 LRM, LLRM 이런 것 캘 하게 되고요. 웨이브가이드 환경에 대해서는 SOLT 내지는 TRL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웨이브가이드 캘킷이에요. 버지니아 다이오드 제품 같아요. 그래서 오픈 쇼트 로드 들어가 있고요. 심이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심이란 게 4분의 1 파장, 센터 주파수에서 4분의 1 파장 웨이브가이드 거의 그냥 링처럼 보여요. 그게 이제 4분의 1 파장 길이를 갖고 있는 전송 선로예요. 그걸 심이라고 하고요. 그거 플러스 심에다가 이렇게 쇼트 붙이면 옵션 쇼트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SOLT, 쇼트, 오픈, 로드, 스루 이거 이제 캘을 하잖아요. 반드시 SOLT일 필요는 없어요. 특성을 알고 있는 스탠다드면 돼요. 그게 쇼트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35옴, 45옴 이런 것도 상관해요. 특성을 알고 있는 스탠다드를 다르고 그걸 가지고 에러를 구해내는 과정이 캘리브레이션 과정입니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에서는 보통 오픈 스탠다드를 쓰질 않아요. 이 오픈이 구현하기가 특성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쇼트 스탠다드를 여러 개 써요. 대신 옵셋을 주죠. 바로 끝에서 쇼트 시키고 조금 더 4분의 1란다 떨어진 데서 쇼트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고요. 아니면 TRL 킬도 많이 하시고요. TRL은 스루 리플렉트 라인 이렇게 어떤 트랜스미션 라인 전체의 특성을 가지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런 캘리브레이션 어차피 다 비슷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보통은 저희가 이제 캘 하면은 S 파라메타, 풀 투 포트 내지는 뭐 SLT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새로 제공되는 캘리브레이션 방식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스 파워 캘입니다. 파워메타 가지고 정확하게 파워 레벨을 전체 주파수에서 잡아줍니다. 작으면 끌어올려주고 높으면 낮춰주고 그래서 항상 일정한 파워 되게 하고 그래서 소스를 맞춘 다음에 그놈을 리시버에다 다시 집어넣어요. 그리고 리시버를 지금 0dBm이다. 리시버 캘을 하다. 그러면은 소스와 리시버가 파워미터를 정확도를 가지고 전체 시스템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자, 전력 RF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있어서 전력 측정의 기준 장비는 파워미터입니다. 파워미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스펙트럼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파워미터만큼 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력 측정에 있어서는 아직도 스탠다드는 기준은 파워미터입니다. 그래서 파워미터를 가지고 소스 파워 리시버 캘을 한다면은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전체가 파워미터의 정확도를 가지고 소급성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스펙트럼보다 레벨 측정 정확도가 더 좋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도 파워미터 가지고 캘리브레이션 하면은 그 정도 소급성을 갖겠죠. 자, 그리고 리시버 캘 해서 레벨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모니터링, 수신기로 모니터링을 해서 항상 전체 주파수에서 일정한 레벨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자, 파워캘, 파워미터 이용하고요. 파워메타 갖고 한번 캘한 다음에 그럼 매번 파워메타 갖고 캘할 수 없으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나중에 활용을 해서 이렇게 보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워 테이블 캘입니다. 프루브. 아까는 프루브 끝에서는 ISS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 하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파워 캘이에요. 프루브 끝에서는 파워메타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프루브 끝에서 ISS 갖고 캘리브레이션 하시고 프루브 띄고 웨이브가이드에서 웨이브가이드 캘키 갖고 캘리브레이션 하신 다음에 이 프루브를 디임베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프루브 끝단에서 항상 일정한 파워 레벨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프루브 환경에서도 정확한 파워 기준을 가지고 디바이스를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웨이브가이드. 자, 웨이브가이드 측정 에라 중에서는 대부분이 뭐 로드 매치, 그러니까 웨이브가이드 캘키 자체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가공이 얼마나 정밀하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공면이 있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측정이 성능이 떨어지겠죠. 얼라이먼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결론은 좋은 스탠다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UG387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입니다. 이 가이드 핀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새로운 스탠다드는 아까 센터드 링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훨씬 더 얼라인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스탠다드를 적용을 하시면 훨씬 더 정밀한 환경에서 캘리브레이션 환경에서 측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스탠다드를 적용하실 건가는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IP1785 새로운 스탠다드를 적용하신다 그러면은 훨씬 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대신 더 정밀한 측정 환경을 제공하겠죠. 자, 에즐런트는 2010년에 버지니아 다이오드 분들하고 협력해서 500에서 75기가를 세계 최초로 구현을 해서 장비를 구현을 했습니다. 2011년에는 750기가에서 1.1테라까지의 시스템을 구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50에서 750기가짜리 그 다이내믹 레인지 구현한 겁니다. 100dB 이상 정도죠. 옛날에 8510 베이스에 110기가 시스템이 80dB 구현됐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750기가 대역에서 100dB 정도 다이내믹 레인지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에즐런트에서는 스케일러블한 이 구성 밴드를 선택 가능한 2포트, 4포트, 75에서 110 내지는 원수입 시스템, 밴디드 시스템, 뭐 75에서 110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갈 수 있는 스케일러블한 시스템이 제공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P&A X 자체가 가장 성능이 좋고 안정되어 있는 본체를 가지고 있죠.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파워, 스테빌리티, 리니얼리티, 수입 레인지, 정확도, 레벨링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본체로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안정도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S1 캘하고 나서 1시간 뒤에도 안정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체하고 밀리미터 웨이브 시스템하고 스위칭하는 건데 뭐 케이블링 다시 할 필요도 없이 쉽게 버튼 한 번으로 스위칭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 110기가 1mm 캘킷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만 제공됩니다.
저희 경쟁사에서는 1mm 캘킷 못 만듭니다. 저희 경쟁사에서도 저희 회사 1mm 캘킷을 사용한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캘리브레이션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기관보다는 못하겠지만은 업계에서는 가장 정밀한 캘킷과 교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캘킷을 만들죠. 그리고 캐스케이드와 이렇게 협력해서 온웨이퍼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에이즐런트에서 바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웨이브 가이드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에즐런트의 밀리미터 웨이브 테러 솔루션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할 수 있고 설명을 드렸고, 그런 측정 어플리케이션 셋업과 어떤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웨이브 가이드나 웨이퍼 환경에서의 캘리브레이션 고려 사항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